1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선 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 변화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변화량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 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운동량 변화량 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위치 변화량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고, 우리는 변이 F를 나타낼 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변이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시간분의 변이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강조했는데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가지고 방향도 가진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빠르기를 의미하고요. 곧 속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속도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등속도라고 이야기하죠. 등속도라는 정보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며, 속력이 일정하다는 등속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방향이 일정해야 됩니다. 운동 방향 일정하다. 그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은 직선 운동이어야 됩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동한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변한 거기 때문에 빠르기, 즉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등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우리가 공전운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성 주위를 도는, 또는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또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은 이렇게 공전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지구 주위를 도는 달 같은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가 일정하고,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변화합니다. 방향이 변화하고, 방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등속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물체 운동 방향은 운동 경로에 접선된단 말이야. 그럼 각 위치에서 원의 접선 방향대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변해요. 운동 방향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플러스 이때 힘의 방향을 나타내 보시면 힘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지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방향을 받고 있는데, 힘의 방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힘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힘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때 힘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려오셔서 이때 등속 직선 운동, 다시 한 번 더, 등속 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것은 속력이 일정한 것과 다릅니다. 빠르기랑 방향 모두 일정할 때의 등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이동거리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동거리 이꼴 변이인 경우, 이동거리 크기 이꼴 변이의 크기인 경우,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길을 갈 때만 이동거리 크기랑 변이의 크기가 같고, 이때는 직선 운동한다. 이건 빠르기가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안 변해야 됩니다. 빠르기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나오는 거 4종류, 5종류 이렇게 우리 기억할 건데, 그래프 하면
Y축, X축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이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변위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 이렇게 5종류 정도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데요. 각 그래프의 기울기랑 면적의 의미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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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빈칸이고요. 나머지는 의미 같습니다. 기울기다 라고 하면 나누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적이다 하면 곱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면적은 그래서 이때 a 곱하기 t가 되니까 a 곱하기 t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 의미하는 바가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v 나누기 t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t분의 v, 즉 가속도이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v 곱하기 t이다, 즉 변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변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변위이다, 즉 속도이다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곱한다 그래서 F 곱하기 T이다, 즉 충격량이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 다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분의 운동량,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 값은 시간분의 충격량 되기 때문에 평균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 5가지 그래프 외워주세요. 다시 그럼 위로 올라오셔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변위 또는 이동거리, 직선 운동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 이동거리의 크기 같습니다.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도 의미하더라.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이다.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 되겠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힘의 방향이랑 같습니다. 힘, 가속도, 속도 변화, 이렇게 3개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힘 방향이랑 운동 방향 같다. 그럼 물체는 더 빨라지겠지요. 속력 증가하고요. 힘 방향이랑 운동 방향 반대면 느려지겠지요. 속력 감소하고요. 근데 감소하다가 0이 되고 그 이후로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거지요. 힘, 가속도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거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럼 가속도 일정하다, 힘도 일정하다, 이렇게 3개 세트라는 거. 힘, 가속도, 속도 변화, 이렇게 3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고 속도 변화에 비례하고, 이 셋은 방향도 같습니다. 그럼 힘, 가속도, 속도 변화, 이 중 하나가 0이라면 나머지 값도 다 0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 갈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 또는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속도 변화량 델타 V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나눈다 그랬지요? 이때 가속도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데, y 대신에 v 들어가는 거고 x 대신에 t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값을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값. 등가 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변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이 아래 면적의 넓이를 우리가 나눠서 구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각형의 면적은 V0 곱하기 T 될 거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가 AT 된단 말이야. 속도 변화량은 AT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때 변이는 아래 면적 V0T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AT 제곱, 이것이 변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함수값 2차 함수 나타나는데요.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bx가 0이 되는 거고 y 대신에 변이 f, x 대신에 t 제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앞에 상수값 a 대신에 2분의 1 at 제곱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여기 미안해요. b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0이 됐을 때, 그래서 여기가 t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시간 t일 때 물체의 위치를 의미한다 또는 변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식 두 개 나오는 거, v는 v0 플러스 at, f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근데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속도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속도가 g가 되는 겁니다. 그럼 a에는 g 넣고 v0에 0 넣으면 이 식이 v는 gt,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요. f는 2분의 1 gt 제곱, 즉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물체의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고,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봐주시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나타냈을 때 등 가속도 운동은 이와 같이 그려질 수 있고, 1초일 때, 2초일 때 속도를 나타내 보시면 1초일 때 우리가 g 곱하기 1이다 라고 한다면 2초일 때는 g 곱하기 2이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래프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만큼 더 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력 보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모두 받는 힘이고요. 이때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중력의 크기는 F는 중력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M1, M2이다. 단위는 뉴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때 질량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아닙니다. 거리의 반비례는 틀린 설명입니다.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구는 질량 그리고 반지름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 상수랑 지구의 질량, 그 다음 지구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G 9.8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체의 질량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 값이 중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행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구, 달
금성, 목성에서 달라질 수 있고 이때 지구에서 측정을 한다면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 자체는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깃털과 쇠구슬이 다른 값은 뭐냐면 질량이 다른 거고요. 그러면 이때 깃털과 쇠구슬은 중력 가속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다시 한 번 더. 중력은 깃털과 쇠구슬이 당연히 달라요. 쇠구슬이 더 무거우니까 중력도 더 큰 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는 같은 지구에서 측정한다면 깃털과 쇠구슬이 동일하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 근처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 9.8G라고 이야기할 거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약 9.8이다. 이 평균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구는 조금 타원 형태거든. 이렇게 엄청 약간이라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극지방까지 거리랑 적도지방까지 거리가 달라. 극지방까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 평균적으로. 근데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반지름의 크기에 비해서 여기서 1m 떨어져 있나 10m 떨어져 있나 그 크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지름으로 그냥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하겠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도 중력 가속도는 약 9.8이다. 물체의 질량에 무관하다라는 거, 관계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연직 아랫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구 중심 방향은 지구 그림이 있을 때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연직 아랫 방향은 지구 그림 없을 때 수평면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이나 수평면 부근에서 지표 부근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연직 아랫방향, 운동하는 내내 연직 아랫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 연직 아랫방향은 운동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거야. 계속 연직 아래거든. 근데 지구의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이때 만약에 공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이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봐줘야 돼. 지구 중심 방향이. 그래서 이때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힘의 방향이 변화하는 거고요.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수평면을 그려놓으면 힘의 방향 일정하다.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원운동할 때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힘이 변화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당연히 지표 부근 붙어 있어도 작용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멀리 있어도 약하겠지만 작용합니다. 약하겠지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원운동하는 천체가 중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뒤에서 관성 나오죠.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힘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방향이 또 변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 힘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 이대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야. 운동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가게 된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자유낙하 운동 나옵니다. 자연낙하 운동은 가만히 놓은 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만히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속도가 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물체가 동일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받는다라는 것까지 힘의 방향, 크기 일정하다. 지표 부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경우 물체는 중력만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만 받습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공기 저항이 여기는 없는 경우고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보다 느리게 천천히 나중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량이 작을수록 공기 저항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을 더 많이 방해받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뒤에 떨어진다. 자, 근데 우리는 다 계산 문제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9.8일 때 이야기할 거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함으로 1초에 약 9.8m/s씩 빨라진다. 가속도가 중력 9.8m/s 제곱이다.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동안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질 거고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최대 속도가 된다. 그 다음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 즉 연직 아래 방향이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 나누기 시간으로 가속도고요. 밑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이동 거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울기는 v 나누기 t 되겠고요. 이 값이 가속도. 밑면적은 v 곱하기 t가 되겠고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 상관없어. 의미만 보는 거야. v 곱하기 t의 의미 변이이다. 자, 그럼 원점은 0초일 때 속도가 0이다니까 초기 속도입니다. 초기 속도. 그 다음 함수값은 v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v는 at이다. 여기서 a는 g가 되겠죠. 가속도가 결국 g가 될 거니까 이거 다 외워주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때 BC 4세기, 17세기, 17세기 후반에 점점점 그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처음에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량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 통해서 질량에 관계없이 같아.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켜. 또 질량이 1kg의 물체를 자유낙하시켜. 그럼 이 두 물체는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그 옆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랑 1kg의 물체랑 엄청 가까이 두고 떨어뜨려. 그럼 얘네도 똑같이 떨어뜨리겠지. 근데 얘네를 거의 붙을랑말랑해서 하나로 묶어. 그럼 이게 2kg 물체가 떨어지는 건데 이 1kg이나 2kg이나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즉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같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16쪽입니다. 이번에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수평으로 던져졌을 때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연직 방향으로도 운동하니까 수평 방향이랑 연직 방향이랑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고, 수평 방향은 내가 손을 놓으면 더 이상 힘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처음 속도가 있는 거지. 얘는 그 수평면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연직 방향은 당연히 중력, 연직 아래로 중력 받을 거잖아. 그럼 우리 힘 받지 않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했고, 중력, 힘을 받는 운동은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 일정하다, 속도 변화 일정하다, 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겠지요, 결국에. 이거 두 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은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곡선, 즉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라고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평 속력은 일정한데 연직 속력은 빨라지니까 전체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 다음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운동 방향은 이때 경로의 접선 방향을 그리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하고, 힘의 방향은 이때 중력밖에 없으니까 계속 연직 아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방향과 속력이, 빠르기가 모두 변한다. 왜냐면 나란할 때는 속력만 변하거든. 나란할 때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속력만 변하거든. 자유낙하 운동 생각해봐. 자유낙하 운동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빠르기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수직이면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우리 원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운동에서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때 이 물체는 계속 방향만 변합니다. 근데 비스듬하다, 나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비스듬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둘을 더한 것이
수직인 힘과 나란한 힘이 모두 작용한 것이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한다인 거고, 포물선 운동은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해서 이때 빠르기랑 방향 모두 변화한다.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수평 방향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등, 속도. 힘 없다, 속도 변 없다, 가속도 없다, 세트입니다. 연직 방향은 힘, 중력이 작용하고 지표 부근에서는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등 가속도 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등 속도 운동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합니다. 점점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거 그림 좀 잘 안 보이는데 많이 가고 있는데, 수평 방향의 등 속도 운동과 연직 방향의 등 가속도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것이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 방향 속도에 따른 운동 경로, 수평 방향으로 던질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면 이때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공, B공, C공 모두 지면에 동시 도달합니다. 동시에 던졌다면 걸린 시간 같을 거고 동시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달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는 던질 속도랑 상관없다. 자유낙하 운동한다. 그래서 동시 도달입니다. 동시 도달. 그래서 바닥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던질 속도에 무관하게 동시 도달.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두 개 그려줄 거고,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동이 빠르네요. 운동을 함으로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그래서 F는 VT. 자, 여기서 F의 의미는 수평 거리입니다. 수평 거리. 그 다음 V의 의미는 수평 속력입니다. 수평 속력 내지는 속도. 그 다음 시간은 운동한 시간, 낙하 시간,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낙하한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의 1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연직 방향의 운동을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이때 이 그래프의 삼각형의 면적의 넓이와 같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시간의 제곱에 다릅니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삼각형의 면적과 같고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앞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낙하한 거리는 보통 h로 나타내거든. 높이니까. 그럼 이 면적이 2분의 1 gt 제곱이다. 여기가 t, 여기가 gt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래서 이때 낙하한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A는 V로 던져졌고, 그 다음 같은 높이에서 B는 2V로 던져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이때 A가 낙하한 거리랑 B가 낙하한 거리를 비교를 해보시면 A와 B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합니다. 1대 1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1대 1로 비례합니다. 근데 수평 속력이 1대 2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이때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그 2배 2만큼 될 거다. 1대 2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직 방향 속도도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볼게. 연직 높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높이는 시간의 제곱. 그 다음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연직 속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플러스 곱하기 수평 속도에 비례하고. 그럼 예를 들어 다시 A는 V의 속력으로 H의 높이에서 V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하고, B는 4H의 높이에서 3V로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A랑 B는 지금 높이가 1대 4거든요. 그럼 이 말은 시간의 제곱이 1대 4라는 거고, 시간은 1대 2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비를 찾을 건데, 얘는 A는 속력이 1이고 B는 속력이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1 곱하기 1 대 2 곱하기 3으로 1대 6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수평 이동 거리는 1대 6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 챙겨주세요. 자, 그래서 지구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 봐주시면, 지구주위를 도는 물체는 포물선 운동의 연장선으로 봐주실 거고, 수평 방향으로 큰 속도를 가진 물체를 발사했을 때 물체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큰 속도로 발사하면 점점 더 멀리서 도달할 거고, 그러니까 수평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점점 더 멀리 떨어지다가, 이때 충분히 빠르게 던지게 되면 이 지구의 둥근 공명과 포물선 궤도가 일치하게 돼서 얘네가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의 원리가 이와 같지요. 자, 그래서 뉴턴의 대포는 한 지점에서 수평 속력 계속 증가하면 낙하하는 거리, 그러니까 낙하하는 지점이 달라지고 결국에 총 속도가 8km에 도달하면 이때 지구는 지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공률을 보시면 8km당 5m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지구가 8km의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1초의 연직 방향으로는 1m 낙하할 때 8km만큼 간다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계산한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러면 1초일 때 속도가 10m/s가 될 거고, 이때 낙하한 거리는 그래프의 면적이죠. 1초 동안 대략 5m 정도 낙하한다라는 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포탄에 빠르게 안 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직일 때는 방향만 변화시키고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속력은 일정합니다. 이게 등속 원운동 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자,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을 받아 연직 방향 물어보는 거야. 자유낙하. 포물선 운동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 인공위성이 연직 방향으로 낙하한 만큼 인공위성의 궤도가 굽어 있어 마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로켓의 추진력 조절한다. 인공위성의 속도 잘 맞춰야 한다. 속도가 너무 크면 궤도 이탈해 버린다는 거야. 속도가 너무 크면. 그 다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때 지구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 공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는 힘에 의해서 물체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역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역학이라고 하면 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작용, 기상현상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대류도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돼.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났잖아. 기권에서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류권에서 대류현상이 있으면서 수증기가 풍부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코끼리 무거워. 그럼 중력을 크게 받을 거잖아. 그래서 골격이 단단해. 그 다음 식물은 중력을 받아서 뿌리가 아래로 자란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중력이 작용해서 나타난다. 이 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중력 받았다. 우리 공전도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뿌리 아래로 자라는 거 중력에 의해서. 그 다음 양초의 불꽃 왜 그런 거냐면 양초는 이때 연소작용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산소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무거운 기체는 아래로 무거운 기체는 아래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가벼운 것은 위로.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은 차가운 것 이야기하는 거지. 가벼운 것은 뜨거운 것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주변에서 연소가 일어났을 때 뜨거워진 공기덩어리는 위에, 그 다음 차가워진 공기덩어리는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우주에서 양초의 모양, 양초의 불꽃은 완전한 구형입니다. 대류가 없으니까. 완전한 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얘네 양초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생깁니다. 똑같이 위쪽이 뾰족하고 아래쪽이 똥똥하게 생깁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양초 이렇게 돌려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그랗게 생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다음 운동과 충돌, 관성 먼저 볼게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관성이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리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일정한 속도로, 속력과 방향 모두 일정해야 되니까 일정한 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하려고 할 거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운동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운동 상태 변화 없어요, 속도 변화 없어요, 가속도 없어요, 힘 없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그럼 속도 변화 있어요, 가속도 있어요, 힘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만 연관이 된다. 속도, 힘 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물체 운동 상태, 즉 속도를 변화시키기 쉽다. 미안해, 어렵다. 그래서 힘이 동일할 때, 힘의 크기가 둘 다 힘이 있는데 두 경우는 힘 동일하게 작용하는 두 경우인 거야.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아요, 속도 변화 커요. 질량이 커요, 관성이 커요, 속도 변화 작아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휴지를 보통은 다 갑자기라고 이야기해.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끊어진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천장에 실 A를 매달고 추를 매달고 실 B를 연결을 했을 때, 이때 실 B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실 A가 끊어진다 이야기하는, 실 B가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냐면 추의 정지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을 널어놓고 방망이로 치면 먼지가 정지관성에 의해서 그 지점에 정지해 있고, 이때
이불이 뒤로 넘어가면서 먼지가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하게 됩니다. 먼지의 정지관성입니다. 그 다음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바닥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이때 사람의 상체는 앞으로 가면서 넘어진다. 운동관성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 이때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지면 삽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도 흙은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며 멀리까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삽으로 흙을 퍼서 으짜 하잖아. 그럼 삽을 여기서 멈추잖아. 삽을 여기서 멈추는데 흙은 퓨 하고 날아간단 말이야. 흙의 운동관성입니다. 그래서 뉴턴 운동 1법칙 또는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뉴턴 운동 1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힘의 총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의 합이 0일 때 그럼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 변하지 않으니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요. 정지관성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데 등속도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운동관성에 의해서 등속도 운동한다.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공식 이제 다 외우셨을 겁니다.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단위는 뉴턴 세컨 이고, 이때 1kg 미터 퍼 세컨드는 1뉴턴 세컨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실 거고,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질량과 속도의 곱. 그래서 운동량은 당연히 질량에 비례하겠지요. 그래서 속력이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라는 거. 날파리랑 트럭 중에 이때 날파리의 운동량이 더 크다. 그럼 날파리의 운동량이 더 크니까 이때 충격도 더 크게 받는다.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리고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량 커진다. 그래서 야구공, 똑같이 야구공일 때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일수록, 즉 속도가 빠를수록 손에 가하는 충격, 마찬가지로 힘입니다. 충격이 더 크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랑 단위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연습 문제, 기본 문제들입니다. 질량이 1kg인 나무도마기 속력이 15m/s 이다.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냥 1 곱하기 15, 즉 15kg/s 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량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는데, 이때 속력이 30km/h잖아. 그럼 단위 좀 고치겠습니다. 30km/h의 의미는 30 곱하기 하나, 둘, 셋, 3만 미터인 거고, hour는 초로 바꿔줄 겁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이때 3600초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래서 3600초. 그래서 이때 속력은 12분의 약분 좀 하면 12분의 100m/s. 한 번 더 약분하면 6분의 50. 6분의 50m/s입니다. 그럼 이때 1500 곱하기 6분의 50kg/s로 다 다리 통일해서 계산할 겁니다. 약분 한 번 더 되네. 그래서 500 곱하기 25 되겠지요. 그러면 12,500kg/s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속력은 50인데 운동량은 450이래. 다시 운동량 450이고 속력이 50이다. 그럼 질량은 9kg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 정지한 상태에서 5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기 시작한 4초 뒤에 운동량의 크기가. 자, 그럼 다시 여기부터 구해야 돼. 4초 뒤에 속력을 알려준 거야. 정지한 상태였고 가속도가 5였고 4초가 지났단 말이야. 그럼 4초 뒤에 속력은 우리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지요. 만약에 처음 속도 있었다면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값이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는 5, 걸린 시간 4니까 속력이 20m/s이다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20m/s이다. 근데 운동량은 120이니까 질량은 6kg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량 120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20이니까 질량은 6kg이다. 자, 그 다음 충격량 보겠습니다. 충격량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한 시간과 힘을 곱하면 충격량이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이 크기에 비례한다. 힘이 클수록 충격량이 크고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큽니다. 다시 힘이 클수록 충격량이 커지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물체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속도 변화가 커져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 다음 충격량은 시간에도 비례하지요. 그래서 포신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포에서 여기 이 부분 말한단 말이야. 그럼 포신이 짧을 때보다 길 때가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한 번 더 여기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 모두 킬로그램 미터/s 또는 뉴턴/s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s 뉴턴/s 같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50N을 2초 동안 가했다.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50 곱하기 2가 되겠죠. 50N 곱하기 2초 100N/s. 그 다음 0.3초 동안 충격량이 27일 때 이때 일정한 힘의 크기는 얼마니? 그럼 I는 F 곱하기 T에서 I가 27이고요. 그 다음 T가 0.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 F의 크기는 90N이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 이 값이 결국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라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 가한 만큼 운동량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mv-mv0는 m 델타 V 이렇게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너무너무 많이 쓰거든 얘들아. 이 식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꼭 외워서 계속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s인데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라고 우리 중간고사 때 외웠거든요. 그럼 세컨 약분되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가 곧 운동량의 단위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와도 같다. 그럼 충격을 줄이는 원리는 이때 힘을 줄여야 됩니다. 힘, 충격, 충격력 다 같은 말이야. 다시 이 문제 그 표현이 충격력, 힘 같은 말이고 이때 충격량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충격력 F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I는 FT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F는 T분의 I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끝입니다. 자,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충격량 받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운동하던 물체가 벽에 부딪힐 거야.
근데 딱딱한 벽에 부딪혀도 푹신한 벽에 부딪혀도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같고 충격량의 크기 같다. 그럼 충격량이 동일할 때 시간이 커지면 한 번 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은 평균 힘을 받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가 일정할 때 잠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충격 흡수는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 시간을 늘린다, 증가한다. 이게 폭신입니다. 그래서 충격력과 평균 힘 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들과 충격량은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잖아. 근데 면적을 똑같게 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이때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지 뾰족하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평균 힘 달라진다. 접시와 방석에 달걀을 떨어뜨리는 경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동일하고요. 그럼 운동량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 이때 충돌 이후 정지함으로 충돌 직후 운동량은 0으로 동일하고요. 그럼 충격량 그래프의 면적 동일하고요. 그럼 충격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은 작아지고요. 접시에 떨어진 달걀은 충격 시간이 짧아 걸릴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충격 시간이 길면 힘의 한계를 넘지 않아 힘이 작아서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폭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작게 한다. 응? 여기가 왜 2번 들어갔죠? 잘못 들어갔네요.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문제 풀이 이거 잠깐 끊어서 다시 할게요.